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오늘도 경제 뉴스 정리해보죠.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어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열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1차는 올 3월이었습니다. 푸드트럭, 그죠? 예. 2차는 푸드트럭 말고 뭐 딴 거 좀 무슨 트럭이 없나요? 2차는 그냥 그린벨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네, 여러 가지 예. 많이 나왔지만 이 국토부 쪽의 규제들을 많이 풀어라 이런 지시가 나왔고요. 특히 이제 화두가 그린벨트가 됐습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뭐 싹 다 푸세요. 뭐 이렇게 풀어가지고 간에 기별도 안 합니다. 이런 이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 진행을 했습니다. 직접 규제를 했는데요. 예. 굵직한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 규제 풀어서 내수 활성화하겠다. 여기에서 기회 보겠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입니다. 예. 그 기존에는 이런 그린벨트에서 뭐 축구장, 야구장 같은 실외 체육 시설을 질 수 있었던 게 국가, 지방 자체, 지자체뿐이었었는데요. 예. 개인이나 마을 공동체가 모아서 해도 이런 그린벨트 안에 야구장, 축구장, 캠핑장 이런 시설을 질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뭐 캠핑 열풍을 좀 감안해서 그런지요. 아마 이렇게 되면은 자기 주변의 그린벨트에 캠핑장 많이 좀 짓는 이런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도시 인프라라고 해서 우리 보면 도서관, 뭐 사회복지시설, 뭐 정부 청사라든가 또 버스 터미널이라든가요.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런 곳에 기존에는 그냥 자그마한 뭐라고 할까요? 식당, 밥 먹을 정도의 시설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예. 앞으로는 극장, 영화관, 소극장, 어린이집 하고 전문적인 푸드코트 이런 것도 입점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규제 완화들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같은데 영화관이 들어가도 된다. 예,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됩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에 매점 정도가 아마 허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영화관 들어와도 되고요. 병원이 같이 들어와도 되고 어린이집, 뭐 소극장, 문화센터까지도 들어와도 된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도시 인프라 시설에 가면은 뭐 한 번에 원스톱으로 문화생활 쇼핑을 다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건데 예. 딱 드는 생각이 아니 그럼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지금 뭐 다 뭐 사업시설 많은데 이건 뭐냐 그랬는데 이게 까다로웠다는 겁니다. 기존에 막 도시 관리계획 변경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 밟아서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냥 쭈르륵 원스톱으로 하게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 뭐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겠다. 그래서 뭐 철도역 터미널 근처에는 입지 규제 거의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뭐 건폐율, 용적률, 높이, 주차장, 암덩어리 규제 다 풀어주니까 이 여력이 있으면 와서 투자해가지고 좀 활성화해달라. 이런 취지 담겨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뭐 굉장히 많고요. 도로 사선 제한 규제 폐지도 있는데 이제 국토부가 이번 규제 완화, 2차 규제 완화 통해서 약 5조 7천억 원 정도 신규 투자 효과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또 긍정적인 자체 평가를 내렸습니다. 예. 근데요, 시장 반응은 좀 냉랭한 것 같아요. 1차 때보다 더 그런 것 같죠? 그래요. 특히 2차는 1차에 비해서 이 보도도 그렇고 반응이 굉장히 냉랭해서 왜 그런 거 봤더니요. 일시 규제 완화할 때 좀 우리가 기대감도 갖고 신선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그게 3월 달이고 이 9월, 6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뭐 지금 된 게 없습니다. 푸드트럭들이 얘기했지만 그것도 뭐 유원지만 하다가 이제 이것도 허용하고 그랬는데 이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6개월 동안에 또 이 서류 작업 이런 게 또 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2차에는 그 서류도 저 문제까지 같이 해결해라 이런 거고요. 이번 2차 나왔을 때는 이제 민감한 그린벨트 개발을 좀 화두로 끌고 나와서 이게 좀 논란이 됩니다. 왜냐면 그린벨트에 또 민간이 듣는 캠핑장 허용하고 이러면은 난개발된다. 그리고 뭐 투자 이전에 땅값 오르니까 땅 가진 사람만 좋게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이번에 나온 게 이제 국토부 쪽 그린벨트 개발인데 이거는 시행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 법령 개정을 해야 되니까요. 예. 국회를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국회 하는 모습이 지금 영권 아닙니까? 영권 처리가. 그래서 이 규제 완화 토론을 해도 실제 내용은 뭐 5년이나 될까?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하이트 진로가 압수수색 당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이 경찰 수사를 의뢰한 데가 오비 맥주라고 그러네요.
예, 6월 달부터 이제 오비 맥주의 카스입니다, 대표 상품. 예. 카스 맥주에서 소독약 냄새 난다 하고, 뭐 7월에는 이게 막 괜히 떠들썩하게 언급이 됐었습니다. 지금도 SNS의 글들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서울수서경찰서가 서울 서초구 하이트 진로 사업, 그 다음에 대전 대리점 두 곳에 수사팀을 보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사 직원 안모 씨, 뭐 대전 대리점 차장 이모 씨 컴퓨터 뭐 수색을 했는데, 바로 이 뭐냐면 혐의가 이들이 카스 맥주에서 냄새 났다는 내용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퍼뜨렸다라고 이 오비 맥주가 공해서 예. 혐의로 이제 수사를 건 겁니다. 그래서 아. 경찰서가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수사 의뢰를 오비 맥주가 한 거죠. 하이트 진로를 겨냥해서. 근데 이것이 개인 차원에서 그냥 된 건지 아니면 하이트 진로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는지 이 부분을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이건 큰 문제죠. 어마어마한 문제고요. 과징금을 넘어설 이 처벌이 그럼요.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예. 또 일각에서는 이게 이 직원 한두 명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댓글 중에서 나도 그런 걸 SNS를 보냈는데 이거는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냐. 이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이번 수상이 됐던 안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회사에서 너 왜 그랬냐라고 하면서 지난달 12일날 경찰에 이제 자수를 했었고요. 뭐 자신은 그냥 단순히 했다. 조직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경찰 수사에 맡겨야 되겠죠. 이게 조직적 개입이냐 그렇죠. 아니면 이 직원들의 그냥 뭐 단순 활동이냐 이런 건데요. 실은 이 주류업계에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2012년에는 롯데주류가 이제 처음처럼 소주 여기 나왔을 때 이 당시에 하이트 진로에 이 참이슬과 관련해가지고 막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저쪽에서는 참이슬에서 경유 냄새 난다 하고 이쪽에서 뭐 알칼리 환원수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막 그랬는데 유독 이 주류업계는 이 많았어요. 근데 결과를 항상 보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점유율이나 이쪽에는 거의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이슬 마실 사람은 뭐라고 해도 참이슬 마시고 이 처음처럼 마실 사람은 처음처럼 마시고 뭐 카스 마시면 카이트면 하이트 뭐 이렇다라는 건데 소비자들한테 괜히 불신만 남기고요. 그렇죠. 전체에 좀 안 좋은 이미지만 풍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커피 얘기 좀 해보죠. 네. 커피값 계속 오르는데 이거 뭐라 그러면 규제 완화에 역행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유, 얘기도 못하겠어요. 이제 이런 거는 규제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규제하면은 이 규제 완화에 역행한다 그러겠죠 실제로. 예. 시작은 스타벅스였습니다. 스타벅스가 이제 지난 7월부터 전체 음료에 대해서 한 200원, 300원 정도 이제 인상을 했고 그때 우리도 얘기를 했듯이 이제 곧 있으면은 나머지 후발 업체들 다 인상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3일 할리스 커피라고 있습니다. 예. 이 10개 음료에 대해서 가격 최대 6% 인상을 했는데 아메리카노 레귤러 가장 많이 마시죠. 보니까 이 3,900원에서 4,100원, 200원을 인상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반발을 한 게 원가가 올랐으면은 내지는 원가가 그대로라면은 뭐 인건비 올라서 괜찮다라고 할 텐데 이 원두값이요. 원두값이 대폭 하락했거든요. 2년 뭐 4년 전보다 10% 이상 빠졌습니다. 그랬는데 뭐 동결은커녕 오르기 올라버리니까요. 이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진짜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뭐 실제 미국 가격보다 2배 정도 가량 비싸다. 미국에서 파는 스타벅스 가격보다 이런 예. 결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랬는데 앞서도 말했듯이 이걸 가지고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내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그렇죠. 규제 제한이고. 예. 그래서 핵심은 소비자들이 이제 안 마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죠. 또 소비자들은 이제 올라도 커피는 이제 기호식품으로서 많이 마시니까요. 그렇죠. 그런 딜레마가 있네요. 예. 그 커피집에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옆에서 봤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 한 잔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윤일병 사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전사 하사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꾸 이런 안 좋은 일이 발생해서 군에 대한 불신만 쌓여가고 있는데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임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포로로 됐을 때 받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을 이제 훈련을 받다가 질식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훈련은 일단 어떤 훈련입니까? 이 훈련은 전쟁 중에 적진에서 포로로 생포됐을 경우 예. 당할 수 있는 고문 등에 대비해서 이렇게 살아남는 방법들을 이제 터득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기밀을 누설할 이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견디기 위한 특수부대 내에서 하는 어떤 그런 훈련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뭐, 그러니까 고문에 견디는 그런 훈련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종종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아주 위험한 훈련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포감을 견뎌야 하는 훈련이라는 건데, 근데 공포감이, 뭐, 그런 거는 견디는 훈련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질식사, 그러니까 얼굴에 뭘 썼죠, 그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폴리에스테르 재질의 그 문방구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재질의 이렇게 끈이 달려 있는 예. 조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뒤집어 씌우고 일단 포로들에게 공포감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문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보통 상대방을 보면서 할 때는 모두 옷을 벗기고 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포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 얼굴을 못 보게 해서 공포감을 들게 하죠. 그래서 보통 눈을 가리거나요. 그런 방법인데 이 두건을 씌우는 것도 일종의 그런 공포감을 자아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팔을 뒤로 이제 결박한다든지 또는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문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근데 이런 좀 위험한 훈련이 있을 때는 좀 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네. 근데요, 또 한 가지, 요거는 제가 사실, 전 뭐 훈련,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뭐 그런 훈련이 있을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훈련을 이제 하고, 시작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 부사관들이 살려달라고 외쳤는데, 이걸 이 훈련 중에 어떤 실감 나게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다. 전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뉴얼이 없으니까는요, 어떤 공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훈련의 목적은요, 네.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훈련은 실패한 훈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국민들이 바라본 시각 말고요, 군이 바라본 시각에서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명백하게 이거는 그 살인행위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교본이 없다 보니까는요, 어떤 시기에 어떻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포로로 가상된 인원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훈련의 일종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포로가 있고요. 거기에는 역할을 하는 예. 반대로 대항군 즉 적군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군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임무에 매몰되다 보면 포로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게 마치 설정된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딜 경우에는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이런 것들이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살펴야 되는데 그런 그 교본이 없다 보니까요. 대항군은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감독하는 사람도 숫자가 적었다고 합니다. 2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포로 훈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국, 호주 이런 나라의 특수전 부대들도 훈련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매뉴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나라에서도 이 훈련을 받다가 목숨을 잃은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더욱더 철저하게 좀 매뉴얼을 준비해 있어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현재 특전사만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해병대, 우리 이제 특수한 부대라고 얘기하는 뭐 해병대나 이런 곳에서는 이걸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의 목적은 이제 포로로 생존했을 경우에 어떤 고문이 가해져서 기밀을 누설하지 않고 뭐 이런 방법들인데요. 예. 사실은 고급 정보를 취급하는 그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왜 특전사만 이걸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고요. 예. 특전사 부사관들한테 여쭤봤는데도요,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중대 단위에서도 이걸 훈련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저는 무엇이 문제냐면요, 본인들이 이것을 왜 하는지도 잘 모르고 하는 데 있어서의 성취감도 없다는 겁니다. 즉 그렇다면 이 훈련을 도입한 사람은 이거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지점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장례를 5일장으로 치른다고 하는데요. 제발 이런 사망사건 벌어질 때마다 군이 유가족들에게 좀 허위 정보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직 처리된다. 또 순직 처리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 순직 처리할지 아니면 특수직무순직을 할지는 검토해 봐야 될 지점이 있어요. 훈련 도중에 사망했기 때문에요. 일반 순직과 특수직무순직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특수직무순직이 되어야지만이 국가유공자가 되기도 쉬워요. 근데 국가유공자는 본인들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처가 판단합니다. 국방부하고 전혀 다른 기관이 판단하는데 그것을 거짓으로 국가유공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사기에 가까운 발언이거든요. 제발 지금 현재 사망사건이 일어나면 제발 이런 거짓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왜냐하면 군 입장에선 장례식을 빨리 끝내야지만이 일이 일단락 된다고 생각하는 강박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들한테 장례 기간 내에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거짓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나중에요, 국가유공자 신청해놓고 유공자가 안 됐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다 옵니다. 1년 지나고요. 저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지금 군이 조금, 딴소리 한다라는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1군단장이요? 신장군. 사령관요. 1군 사령관이요. 예. 네네. 1군 사령관 하시는 신장군, 그분 해임되셨죠? 물론 해임은 아니고, 본인이 일단 그만두는 형식을 취했습니다만, 그분의 문제를 언제 보고받았느냐도 이게 말이 좀 바뀌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6월 달에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 의원실이 그 질의서를 내니까, 제가 알기로는 김광진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질의서를 내니까 그제서야 이제 부랴부랴 인사 조치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이 28사단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박 기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기밀주의로 모든 것을 일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고요. 과연 민간인이 이용하는,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왜 부관 2명이서 맡고 있었는지도 좀 의문이고요. 혼자서 화장실 안에서 무슨 행위를 했는지도 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 이런 부분에도 왜 어떻게 해서 그냥 음주 추태 굉장히 짧습니다. 지난번 66사단장도 여성 군인들을 술 접대하는데 동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팩트임에도 불구하고 위수 지역 이탈로 처리해서 전역 조치를 한 걸로 알려졌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부 사정은 본인의 공간에서 여군들을 불러다가 술 접대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군이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집어를 못 끊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원래 군은 강직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 가장 당당하고 솔직해야 되는 집단인데 말이에요. 그렇죠. 군은 명예를 먹고 사는 맞습니다. 집단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존경과 지지를 받는 것이죠. 근데 권력을 너무 많이 갖다 보니까요. 굉장히 이런 식의 국민 불신을 자아내는 게 마치 자기네들의 권리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거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저는 좀 법률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요. 체포 감금 등의 치사상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는 시각도 좀 있고요. 이럴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그러니까 죽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전 사령관은요, 이 업무상 중과실죄로 좀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훈련이 위험한 것을 인지하고도 이 매뉴얼도 만들지 않았고요. 결국은 부하를 죽음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책임은 그 삼상 장군인 특전 사령관이 명백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 책임은 못 벗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이거는 업무상 중과실로 알겠습니다. 수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뒤 4부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에서 만나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차관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매주 목요일 4부에서는 대한민국을 고발합니다. 이런 순서를 갖고 있죠. 자, 오늘은 명절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명절 즈음이면 가장 바빠지는 분들, 뭐 여러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정말 바빠지시는 분들이 바로 택배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택배 노동자 일을 하시는 분을 이 자리에 모셔서 과연 택배에 관련된 문제점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체국 택배조합의 진경호 위원장,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진경호 위원장께서는 천안에서 오셨다고, 우리 지금 김일민 PD가 아주 그걸 강조해서 신시다고 하시네. 예. 예, 동천안 우체국에서 위탁 택배원으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인데 동료들이 좀 가서 택배 노동자들 애환을 좀 얘기해달라고 해서 일을 좀 분담시켜 놓고 이렇게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위탁 택배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지금. 예. 위탁 택배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우체국이 이제 과거 지금 이 통신부죠. 예. 그 산하에서 일하는 집배원 하시는 분들하고 법적인 위치가 다릅니까? 위탁 택배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예. 그 집배원 분들은 국가직 공무원들이고요. 저희들은 정확한 명칭 저희 조합이 전국 우체국 위탁 택배 조합인데요.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가 경비 절감이나 관리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서 택배 업무 일부를
중간 업체한테 위탁을 주고 예. 그 위탁 업체가 저희들한테 재위탁을 주는 위탁의 재위탁 이런 고용 형태를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청 재하청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예,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예, 안 저희 쳐요. 우리 고발업문에서 몇 번 소개했던 어떤 간접 고용 문제랑 약간 얘기를 하다 했는데 우체국이 사실 모범 사용자로 네. 바로 고용해도 될 텐데 네. 23개 권역을 나눠가지고 협력업체에 일감을 주고 네. 그 협력업체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거죠. 이제 관리하기 싫으니까 책임지기도 싫고 그럼 이분들이 그러면 아무래도 사대보험이라든지 산재 같은 것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우체국이 원청이니까 우체국하고 직접 교섭을 해야 되는데 예. 중간에 협력업체가 끼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자체의 어려움에다가 그런 고용 구조의 복잡함과 어려움까지 이제 겹쳐져 있으신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하청.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진경호 위원장께서도 재하청을 받은 기업에 소속돼 계신데. 예, 그렇죠. 아, 추석 때 특히 추석, 설 뭐 엄청 바쁘시잖아요. 아, 예. 예, 저희가 어제 오프닝 멘트에서도 국회 자주 가시겠어요? 국회에 선물이 엄청 쌓이고 있다고 그러던데. 예, 맞습니다. 예? 예. 참. 갑자기 또 국회 얘기하니까 땀이 오르는데. 아, 근데 추석 때 어느 정도 바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뭐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체감하는 거는요. 예. 평소 물량의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물량. 예, 저희들이 한 6시에 출근하면 6시, 아침 예, 6시. 예. 그 짐을 분류하는 데만 한 4-5시간 걸리고요. 아, 그래서 뭐 11시 넘어서 우체국에서 이제 짐을 싣고 나가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뭐 우체국 얘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 우리 택배 노동자들을 보면 보통 이제 1시, 2시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한 오후 1시, 2시. 예, 예. 그러니까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물건 다 분류하고 분류하고 짐 싣고. 오후 1시에 예, 출발한다. 그래서 뭐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뭐 한 300~400개 이상을 배달을 해야 돼요. 1시에 나가서. 그런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시간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점심은 뭐 먹을 생각도 못 하는 거고 저녁도 걸러 뛰고 그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뭐 거의 이제 아침도 못 먹고 나오는 분들이 대단히 많아서 거의 뭐 하루 종일 뭐 아무것도 입에 넣지 못하고 저녁 11시, 12시까지 배달하는 게 택배 요즘에 그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이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즘이라는 건 추석 시즌 요때 예, 예. 말씀하시는 거죠? 평소에도 전체를 놓고 보면 뭐 6시, 7시에 출근해서 짐 분류하고 10시에 평소에도 6시 정도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10시, 11시 정도에 나가서 보통 빨리 끝나면 뭐 대여섯 시, 늦게 끝나면 9시, 10시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하는데 명절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하죠. 이게 이제 택배 예, 전체가 주장님. 택배업 전체 과당 경쟁 상태에 있는 데다가 네. 저가 출혈을 엄청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윤을 맞추려면 많이 날라야 되니까 아침 6시부터 저도 어젯밤 9시 50분쯤에 띵동이 눌러가지고 나가보니까 야, 우리 안 처장님 선물 받으셨구나. 근데 뭐 간단한 국회의원 선물이었는데 누구 이렇게 되는 선물 아닙니다. 아닙니까? 제 후배가 보내준 사과 한 박스 있는데요. 아, 예. 너무 고맙죠. 근데 그럼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9시 50분에 오시더라고요. 예. 근데 나가보니까 또 황급히 가세요. 보니까 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석이니까 바쁘신 것도 있지만 평소에도 과당 경쟁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을 주는 형태로 돼 있다니 간접공이라든지 또 저가 출혈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중간에 이제 또 수수료를 떼먹는 업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우리 택배 일꾼들이 많이 날라야만이 사니까 아마 교수님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촌형으로 나가보면 택배 물고 말고 사람이 없는. 사실 우리는 고맙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하고 싶은데 맞아요. 그 말을 들을 시간이 안 되신대요. 저는 많이 뵀어요. 그런 분들은. 특히 명절 기간에 저희가 좀 이제 배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으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이제 선물이 많잖아요. 예, 그렇죠. 그 선물인데 이사 가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일일이 전화해서 이사 간 곳으로 이제 또 다시 가요. 전송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무거운 짐 싣고 올라갔는데 이사를 갔다라고 하면 그 배달 수료는 저희들한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고 또 이제 우체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데 한 곳에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곳은
우체국 차원에서 일괄 지정 배달처 이렇게 지정을 해서 못 가게 합니다. 저희들이 위탁들이 못 가고 자신들이 직접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 배달하기 편한 곳, 그렇죠. 편한 곳. 이런 곳은 우체국이 직접 한다 이래서 사실 우정사업본부가 저희 조합이 만들어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협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개선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이런 식 사회적 상식이나 통념에 미쳐봐서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 또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근데 지금 단가는 어떠세요? 단가는 우체국 택배가 최고 높습니다. 그래서 1,000원 약간 상회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 배달하면 예, 예. 1,000원. 뭐 다른 택배는 700원, 800원 이런 수준 정도 됩니다. 근데 기름값은 본인 부담이. 당연하죠. 저기는 이제 자연 노동.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는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고 예. 특수근로자라고 이제 되어 있으니까 아직 그 보호법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들 말하는 사실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를 만들어서 단체 교섭도 할 수도 없고 산재도 적용이 안 되고 뭐 4대 보험 문제 그다음에 방금 말한 것처럼 뭐 기름값. 근데 이제 옷을 보면 전부 다 CJ 택배도 그렇고 우리 우체국도 그렇고 뭐 우리가 아는 한진 택배도 그렇고 다 보면 옷을 보면 그 회사 직원 같잖아요. 맞습니다. 다 위탁으로 되어 있어요. 하청, 제하청. 예. 그 말씀 중에 산재보험은 지금 되고 있는데 산재보험은 되고 있는데 우리가 2만 원을 내고 중간업체가 2만 원을 내서 이제 산재보험을 적용하는데 업체들이 2만 원 내는 걸 굉장히 아까워하고 예. 저희들도 2만 원이 택배기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그럼요. 거의 가입률이 뭐 20%도 안 돼서 사실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산재는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적으로 추가적으로 그 이외에 택배 노동하시는 분들이 요구하고 이거는 꼭 됐으면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정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사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체국만 놓고 보면 예. 뭐 배달하기 좋은 곳 작고 가벼운 데는 우체국하고 배달하기 어려운 곳 크고 무거운 짐은 위탁들이 해라. 이런 이제 사회적 통념에 좀 벗어나는 것들을 좀 개선하는 것들도 있지만 제가 이제 우체국이라고 해서 우체국 얘기만 할 수 없고 전체 택배 노동자들의 현실을 놓고 보면 택배법 개정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지금 택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4만 명이 넘고 있는데요. 예. 매출도 택배업장 때 5조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위한 법조항 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시급하게 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이제 우리 전체 택배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이 중간 알선 업체들이 차장사를 합니다. 예? 차장사. 그래서 예를 들면 차값이 새 차가 뭐 1,500만 원, 1,100만 원 하는데 중간 알선 업체가 껴가지고 2,800만 원, 2,900만 원, 3,000만 원에 팔아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번호판, 영업용 번호판 달아주는 대가로 해서 또 한 달에 20만 원 가량 가져가고 그러니까 엊그저께 우리 동천한 우체국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차를 3,200만 원에 분양을 한 겁니다. 1,500만 원짜리를 활부금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지입료를 18만 7천 원씩 내고 그러니까 매달 70만 원씩 5년간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70만 원. 예, 그럼 택배 해가지고 뭐 한 2, 300 벌어가지고 70만 원을 5년간 납부하게 되면 사실 거의 공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는 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수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저런 이제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 건데 뭐 노동조합도 없으니까 이렇게 항의도 못 하시고 그나마 지금 이제 우리 우체국은 위탁택배 협동조합을 만드셔가지고 최근에 국회의원들하고 또 뜻 있는 NGO들이 공정에 신고도 했습니다. 이제 저런 구조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에 신고도 하고 우정범위 이제 어필도 했는데 다른 이제 민간 택배업자들은 택배 노동자들은 지금 그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야근이라든지 잔업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뭐 그런 거 공감생심이네요. 그죠? 예. 그렇군요. 더군다나 이게 하청 재하청 구조라면은 그러니까 위탁 재위탁의 구조라면 중간에 새는 돈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택배 받으시는, 그러니까 이 부탁하시는 분들도 손해고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도 손해고 이거 단순화가 안 되나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지금 원래 이제 우리 노동법 근대 노동법의 대전제가 예. 노동자들 일하는 사람들도 뭔가 모임을 만들어서 그럼요. 억울한 건 좀 해결을 해라는 거고 예. 그다음에 직접 그 일을 고용하는 사람이 직접 고용해라. 그다음에 상시적인 건 정규직으로 고용해라는 거 두 가지 원칙 직접 고용, 상시 고용이거든요. 예.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 엄청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러면 중간에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 뭐 예를 들면 위탁협력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노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1년에 얼굴 한 번 볼까 말까 한대요. 근데 뭐 수익은 4억에서 5억 그냥 앉아서 이제 물론 그분들도 뭐 앉아서 보는 건 아니고 뭐 고생하셨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의 노동자들이 가야 될 복지의 몫이 이제 줄어드는 그런 문제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특히 의정본부부터는 좀 가급적 직접 고용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공고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특히 택배일 하시면서 일반 소비자들한테도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전에요. 예. 내년 1월 1일부터 예. 택배업계에 카파라치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화물운송법에 따라서 영업용 번호판을 달게 돼 있는데 예. 노란 번호판. 예. 근데 지금 뭐 택배업이 지금 3,000명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지금 뭐 4만 명이 넘어가는 조건에서 이거를 구하려고 하면 막 2천만 원가량 호가하고 있어요. 번호판만. 예. 그러면 택배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못 구하고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택배업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면 10만 원을 주고 택배 기사들은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장하는 건 매우 이제 절박한데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2004년부터 영업용 번호판을 단 한 대도 신고가 내주지 않았습니다. 택배법이 제정이 되면 택배법에 따라서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서 택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영업용 번호판을 국가가 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서 택배법이 굉장히 절실한 화두로 저희들한테 이제 절박하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저가 출혈 경쟁 말씀하셨지만 우리들 인터넷 쇼핑할 때 들어가면 택배비가 2,500원 나와 있잖아요. 2,500원을 인터넷 쇼핑 회사가 택배 회사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1,500원, 1,600원 주고요. 나머지는 인터넷 쇼핑 회사가 가져갑니다. 고객들한테 받아서요. 그러면 1,500원 가지고 받아가지고 집하는 사람, 집하기사 돈 줘야지. 회사 관리운영비 써야지. 배달하는 사람 돈 줘야지. 도대체 그렇게 하니까 추수타산이 안 맞으니까 계속해서 택배 기사들에 대한 수수료가 계속 하락해 왔다는 겁니다. 지금 아주 700원, 800원이 옵니다. 하나 배달해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줄일 데가 없으니까 기사들 수수료를 가지고 계속 줄여왔는데, 택시 기본요금처럼 최저 하한제를 딱 정해놓으면 택배법을 통해서, 그러면 택배 기사들에 대한 수수료가 현실화될 수 있겠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이제 열악한 처지에서 국민들은 택배 기사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사실 이런 시스템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택배 기사들의 처우가 좋아져서 고객분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는 것 저희들이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실한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아름다운 세상의 기본인데 이 택배업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형 쇼핑몰이 이제 슈퍼갑입니다. 이제 택배사들도 그 사람들한테는 이제 슬슬 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오히려 막, 내놓은 대기업도 막 고통을 호소할 정도이고, 그게 최종적으로 아까 말한 복잡한 위탁 하청 구조까지 결합돼가지고, 최종적인 택배 일꾼들은 초인종을 누르고 나가보면 얼굴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예, 막 하루에도 300개까지 이렇게 날라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처음 4,500개도 합니다. 4,500개까지. 예. 거의 불가능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아까 제가 착각했는데 예전에는 산재도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도 산재를 이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부 됐는데 그 역시 여전히 이제 적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자 잠깐 말씀드릴게요. 5947님, 저는 주로 집에 없어서 택배 아저씨가 택배 왔다고 문자로 남겨주시는데 문자비도 택배 아저씨가 내시나요? 그럼요.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받는 수수료에서
뭐 점심가 이런 거는 생각지도 않는데 하여튼 통신료 나가지, 기름값 나가지, 부가가치세 나가지, 번호판비 나가지, 차량 수리비 나가지 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월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뭐 한 300 정도 찍히면 실수령액은 200 남짓이다. 전체 택배기사가.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 8시, 9시까지 해서 실소득이 2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우리 민간 택배 기사님들은 저번에 저희 참여연대 찾아오셔서 더 심각합니다. 100에서 150 받는다고 막 우체국이 상대적으로는 안 돼요. 우시고 하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9317님, 저는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반찬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점점점. 택배 기사님들 귀한 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뭐 힘이 나시죠, 이런 거. 너무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0516님, 바쁜 아침 시간에 택배 얘기는 왜 들어야 합니까? 예,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택배에 종사하지 않고 택배의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혜택받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억울하거나 힘든 일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종사하지 않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택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추석 이제 하루 이틀만 지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내일 정도면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또 설이 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이제 위원장님 지금 끝나자마자 차량 가셔가지고 또 밤 늦게까지 나르셔야 되는데. 아무튼 대리기사님도 그렇고 택배기사님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신 분이니까 제가 관심 가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죠. 우체국 택배조합의 진경호 위원장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4부 순서를 줄인다는 건 오늘 순서를 여기서 모두 마무리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아주 맑습니다. 여러분들 날씨 맑은 만큼 오늘 하루도 힘찬 출발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오전 7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